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카프카의 밤은 부산 연산동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서점입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행복하게 소진되어간 작가 프란츠 카프카처럼 일상 속에서 출구를 찾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 서점일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책방 이름과 달리 사회과학, 생태, 예술, 부산 지역 출판물, 소량의 독립 출판물 등 방문객의 허를 찌르는 큐레이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품절판이 될 때까지 팔지 못해 의도치 않게 희귀템이 되어버린 책들을 서가에서 종종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없을 경우 책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연산도서관에서 마음껏 빌려 읽으면 되니 책 좋아하는 분에게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이라 자부합니다. 도서 판매 외에도 독서 모임, 저자와의 북토크, 전문가 강연, 취미 클래스, 북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종종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참여자들이 책 한 권을 돌아가며 소리내 읽는 온라인 낭독 모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 같은 건강 관련 책 모임, 여성의 몸과 과학을 다룬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박홍규의 이다나 읽기가 소개하는 책 읽기 등 낭독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책방 영업시간 및 모임이나 행사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굿나잇 카프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 카프카가 한 말입니다. 동네 서점이 우리 일상의 풍경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책은 없더라도 끌리는 책 한 권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만난 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승민 평론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학평론 쓰고 있고 영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전승민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만질 수 없음을 만지는 언어, 촉각의 소노그래피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별일 없이 지내고 있고요. 그냥 학교 다니고 최근에 반려견이 생겨서 이름은 호두고요. 네. TMI. 걔랑 그냥 뽁짝뽁짝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장의 소리 혹시 청취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제가 등단하기 전부터 그 팟캐스트 통해서 종종 되게 랜덤하게 들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섭외 연락 받았을 때는 너무 놀랐고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평론가가 나온 편이 많지 않았는데 네. 약간의 부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기분 좋은 부담? 네. 그래서 아직은 활동 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평론가 분들 많이 모셔야 되는데 많이 못 모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모시고 싶은 마음에 또 연락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승민 평론가님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충분히 많은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무엇 하고 계셨는지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았을 때 전 자고 있었어요. 아침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고 네.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핸드폰에 떴는데 저는 모르면 잘 안 받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보자마자 이건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부엌의 냉장고 앞에서 원을 뺑뺑 그리면서 막 기자님이랑 통화를 했던 네, 기억이. 장면이 그러시네요. 그리고는 퀴즈 맞추기로 했어요, 기자님이랑. 에? 그게 이제 당선자 본인임을 인증을 해야 되니까 저 등단짝 제목이 부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님이 막 앞에 제목 말하면 뭐 만질 수 없음을 만지는 언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촉각의 소노그래피 라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퀴즈 당첨된 사람처럼 그래서 막 네, 또 정말 좀 정신없던 기억이 나요. 네. 어머, 그런 얘기는 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퀴즈를 서로 내시는구나. 네. 근데 그 기자님만 그러셨을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기자님의 성격에 따라서 또 좀 다른 확인 차원도 있으니까요. 네. 주변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주변 반응은 어땠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부모님한테는 제가 투고할 때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엄청 작심하고 막 꼭 돼야 돼 막 비장하게 낸 게 아니라 네. 한번 내볼까?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고 네. 그래서 그 아까 냉장고 퀴즈 네. 그거 하고 나서 한 30분 뒤에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 내가 신춘문예 평론에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들은 문학 독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별로 가까이 하는 분들은 아니라 심지어 아빠는 그거 몇 명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네. 하루쯤 반나절쯤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실감이 좀 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축하한다, 뭐 언제 그런 걸 했냐, 뭐 네 그랬고 친구들은 놀라면서 많이 축하해줬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은 주변에 이야기를 좀 들은 다음에 실감하실 수 있어요. 아, 신춘문예 평론 대단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들으면 확실히.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듣기로는 평론가님께서 영문학을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처음 문학을 공부해서 비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쩌다 보니 이런 흐름을 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영문학과를 가게 된 계기가 속어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국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100점을 거의 못 맞는 과목. 항상 한두 개 틀리고 문학 네. 선생님을 맨날 싸우고 이게 최선이 아닐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선생님 그렇죠. 항상 배운 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해라. 그래서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문학 지우고 철학과 가면 미래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우고 종교학 저는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패스. 그래서 사학과 암기가 많아. 그래서 패스 해서 남은 게 영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영문학과를 갔고 네. 가서도 뭐 문학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니까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문학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구나.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문학 공부를 영문학을 계속 하다가 이제 국문과로도 관심이 간 거죠. 제가 한국인이니까 네. 그러면은 국문학에선 어떤 걸 어떻게 배우지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나 이제 선생님이 너는 평론을 쓰는 어떤 스타일이 있으니 한번 투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투고를 했고 아까 그 냉장고 퀴즈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요약하자면 어쩌다 보니. 네. 네. 어떻게 들으면 운명이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즐기는 과정 중에 나타난 성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작업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만의 작업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네. 저는 루틴이 없는 인간이라 네.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그때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다르게 말하면 되게 줏대없는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혹은 매주의 일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는. 네, 뭐 어쩔 때는 걸으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바쁠 때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다 계속 쓰면서. 핸드폰으로. 네, 그러고 아니면 지하철에서 노트북으로 쓸 때도 있고. 네. 공원 벤치에서 한 3-4시간 앉아서 그냥 쓸 때도 있고. 네, 뭐 루틴이 없어요. 굉장히 산만한 인간이고 아마 다른 분들은 되게 뭐랄까 열심히 집중해서 쓰시는 걸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너무 산만한 인간이라서 네. 그게 비평을 쓸 때도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비평이 왠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료가 옆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료를 읽는 단계에서는 읽고요. 읽고 이제 머릿속에서 그걸 제가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어떤 비판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산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쓰기 전까지 정말 산만하게 아이디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앉아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거나 뭐 어디 이동을 하거나 뭐 그런 편이고 이제 키보드 앞에 앉으면 그때부터 쭉 그냥 쓰는. 네. 이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 책상도 산만하신지. 장난 아닙니다. 뭐 아끼는 문구류나 뭐 아니면 독서 아이템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어요. 별로 아끼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냥 옆에 모나미 볼펜 있으면 쓰고 네. 제 필통 안에 있는 걸 그냥 쓰는데 네. 그래도 뭔가 제가 꾸준히 오래 쓰는 아이템이 있다면 연필. 연필. 네, 연필 주로 뭐 어디 거든 상관은 없지만 네. 많이 어제 집에 있는 걸 세봤어요. 세보니 스테들러사에서 나온 연필을 제일 많이 쓰고 네. 그리고 노트를 제가 쓰는데 모는 노트만 써요. 로이텀에서 나온 모는 노트만 한 10년 넘게 계속 그 시리즈를 이제 색깔별로 바꿔서 쓰는데 연필 깎기가 한 3-4개 있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연필 깎기가 3-4개나 있구나. 그러니까 연필을 많이 쓰니까 네. 연필 깎기도 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독서나 글쓰기랑 관련 없는 평론가님만의 생활 루틴. 네, 이런 질문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생활 루틴이 정말 없는 인간이고요. 진짜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만들 필요가 제 스스로 이제 별로 못 느껴서 네.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이것만은 꼭 지킨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호두와의 산책은 하루에. 그건 꼭 해야 됩니다. 네, 태풍이 와도 해야 되는. 네, 폭우가 내려도 우비를 쓰고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하지 않는다는 글쎄요. 저는 쓰기 전까지 이제 글 써도 되겠다. 뭔가 마무리가 다 됐다 하기 전까지는 책상에 안 앉아요. 네, 앉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네. 왜죠? 그냥도 앉아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모는 노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통 노트는 이제 정갈하게 줄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쓰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용도로들 쓰실 텐데 저는 노트도 되게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는인 이유는 그림을 그리기 편해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화살표들 막 여기저기 이어져 있거나 그림 그리거나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산만 인간이라 생활 루틴 없습니다. 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아니 마치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전승민 평론가의 매력이 터지는 시간인데요. 네, 평소에 좋아하는 작품,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런 사연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전승민 평론가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냉장고 퀴즈 말고 이제 문장의 소리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안 만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면? 파스칼 키냐르의 음악 혐오, 그리고 에세이스트인 황경신 작가의 위로의 레시피,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평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는? 연필과 노트,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 나는 평론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이거는 추려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나에게 평론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작품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을 때.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별로 살펴볼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 아무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디 앨런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막 피카소도 나오고 해밍웨이도 나오고 피츠제럴드도 나오고 그거를 실제로 만나는
어떤 남자의 그 판타지 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나도 저런 경험 해보고 싶어 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영화의 배경이 딱 20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연구 관심이 많이 있는 시대인데 네. 그때는 그랬으나 그런데 이제 정작 제가 비평을 좀 더 많이 쓰고 연구자로서 뭔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니까 굳이 만나야 할까? 물론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없지만 만날 수도 없지만 굳이 만나야 할까? 가령 뭐 만났어요 실제로 제가 버지니아 울프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읽고 일기와 편지와 소설들에서 읽었던 그 작가의 어떤 저만의 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석한 울프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 사람과의 하루를 보낸 순간 그게 와장창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공황이 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만나고 싶진 않고 차라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이나 카페에 갔는데 내 대각선 방향에 있다. 약간의 관찰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포지션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거나 아이 컨택을 하고 싶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질문 제가 대답해 보자면 저도 없다거든요. 네. 비슷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작가를 만나서 내가 사회성을 발휘해서 이 작가랑 대화를 만약 해야 된다면 사랑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안 만나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모두. 아니, 반드시 안 만나고 싶다. 제발 이 사람만 안 만나고 싶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작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루키? 하루키. 네.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도 불호의 이유에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산만하네 또.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 고르는 거였는데 네, 하나씩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도 좀 어려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을 제가 읽고 싶지. 굳이 나의 픽을 그에게 권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상상을 해봤더니. 네. 그래도 뭔가 고르자면 저는 키냐르의 책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에 음악 혐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음악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그 혐오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저는 등단작 쓸 때도 계속 옆에 두고 읽었었고 지금도 좀 틈틈이 꺼내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늘 있는 책인데 이게 키냐르의 책들이 되게 어렵긴 하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혹은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지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약간 아포리즘을 그냥 직관적으로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다 보면 저도 몰랐던 제 안에 있던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순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약간 성경 비슷한 경전 같은 늘 집에 두고 있는 그리고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페이지를 넘겨봐서 그때그때 되게 위로도 받고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그렇게 하는 영감을 받는 책이라서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요. 다른 하나는 황경신 작가님의 위로의 레시피라는 책인데 일단 저는 사실 에세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은 제가 좀 20대 때 처음 읽고 되게 마음 깊이 남았던 책이고 일러스트가 있어요. 이 책에는 스노우캣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스노우캣 작가님이 그 에피소드마다 다 일러스트를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한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림 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메뉴와 음식을 먹는데 어떤 메뉴는 특히 인생에서 좀 못 잊는 음식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그러면 이제 나의 특별한 사연이 생기거나 이야기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경우에 잔치국수란 어떤 의미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되게 소박한데 두고두고 읽으면 좋은 책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방인은 뭐 고전 문학이라서라기보다 저는 이 책이 어떤 이미지냐면 한여름 8월의 뙤약볕
네, 맞아. 정말 불볕더위에 사람 하나가 진공 상태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이 책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매년 여름마다 이걸 읽어요. 매년 8월마다.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정말 좋고요. 한여름을 좀 같이 견디고 네, 오히려 더 좀 뭐랄까 차분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책이라서 함께 읽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다 뭔가 되게 매력적인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리액션은 AI 리액션은 아닙니다. 매번 달라지니까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평론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인데 이 2가지 선택한 이유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연필과 노트는 늘 한 세트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이론서나 대상 작품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하는 도구. 네. 그런 자꾸 친구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럴 때 함께하는 도구들이고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없으면 글을 못 쓰는데 그 노트북 자판을 아주 오랫동안 쓰다가 손목 건초염이 왔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손목을.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각도가 좀 정확하게 조절이 되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은 손끝에 압력도 조절이 되고 훨씬 편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키보드가 되게 여러 대가 있고요. 네. 이제는 건초염을 탈출한 이후에는 글 쓰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마다 글의 톤이 다른데 무거운 느낌의 글을 쓸 때는 키보드 압력이 좀 무거운 걸 써요. 그리고 좀 짧은 분량이나 가벼운 그런 원고들은 되게 가벼운 또 축이 있거든요. 키보드 축이. 그런 걸 또 쓰고. 키보드 매니아네요. 근데 작가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도구니까. 네. 저는 아까 톤을 말씀하셔서 노트북으로 썼던 건 건초염 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재밌는 개그가 나오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네. 글의 어조에 따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또 평론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제가 진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난 절박하지 않은 작가인가? 막 되게 자괴감 느끼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좀 도와주라. 네가 보기에 나 뭐까지 한 것 같으냐?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걸까? 그래서 몇 개 좀 적어왔는데요. 네. 여름에 새벽 내내 작업을 해야 될 때 너무 덥잖아요. 방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은 동네 편의점 야외석이 있는 편의점에 가요. 네. 가서 노트북 어차피 인터넷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노트북 들고 이제 커피랑 오로나미 씨 필수품 옆에 두고 계속 쓰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그건 낭만적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에너지가 계속 솟아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그리고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처에. 그러면은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막 과열되어 있고 할 때 나무를 좀 안아요. 네. 온몸으로. 나무를 좀 안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또 차분해지고 다시 쓰고 네. 그런 시간도 있었고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그 순간 나무가 있으면 모기가 있을 텐데. 모기 진짜 많아요. 네. 모기 어쩔 수 없어요. 헌혈해야 돼요. 네, 긁어 바꾸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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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습관 중에 하나가 음성 녹음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거라서 네. 쓰기가 어렵고 되게 빠른 속도로 생각이 지나갈 때는 적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막 중얼중얼해요. 음성 메모.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걸 듣는 일은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외워져요. 네.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하는 게 되게 저의 습관이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많이 증언을 해줬어요. 너 식당에서 갑자기 나가서 메모한 적 있지 않냐고. 그랬었지. 그러면서. 네. 그리고 그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굉장히 네.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음성 메모 이런 거는. 네,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평론이 기쁨이 된 순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쉬웠는데요. 너무나 감명하고 확실합니다. 네, 작품에 대해서 여태 기존 논의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독자들한테 공유할 수 있을 때, 그 외의 소소한 것들은 정말 부차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글을 쓰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많이 배웠구나.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구나 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네. 거를 느낄 때 보람이 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평론을 읽거나 혹은 평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희열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쁜 거는 원고료 입금 알림. 세상 뿌듯합니다. 또 산문이라 약간 저하고는 느낌이 다르시군요. 네. 시인들은 이제 원고를 신경 쓰면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죠. 네, 평론가님 요즘에는 어떤 것에 많이 빠져 계실지 음악이나 영화나 전시나 음식이나 기타 등등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요즘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빠져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로잡혀 있는 게 없어요. 네. 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디에 사로잡힌 게 없어서 사실은 제가 약간 오타쿠 취향이라서 뭐 키보드도 그렇지만 뭔가에 잘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뭔가에 사로잡힌 게 없어서 좀 심심하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런 덕질을 할 만한 시간이 없긴 해요. 그래서 맞게 사는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뭔가 과거에 빠져 있던 것들을 나열을 하자면 네. 헤드폰. 헤드폰. 네. 그러니까 음악 감상을 되게 좋아해서 한때 거덜날 뻔했어요. 네, 팔고 사고 하느라 정말 청산했고요. 청산했고 이제는 기본 이어폰이면 만족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영화관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요. 최근에. 네. 바빠서.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유계영 시인이 추천하고 박다르 시인이 추천하고 겹친 거예요. 뭐예요? 이니셜인의 벤시라고. 이렇게 두 시인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추천한 영화 꼭 봐야겠다고 보고 지금까지 제가 그 영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안 봤는데. 네. 네, 꼭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두 분이 서로 뭐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닌데 같이 추천을 해준 것이 좀 놀랍기도 했고 또 이게 이제 영화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영화도 아니어서 네, 한번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전승민 평론가 나오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원래 이 코너는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이제 평론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평론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평론의 일부를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것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죠. 별로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영향받은 문장? 그냥 매일매일 영향받지 않나? 뭐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걸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 있는 문장이고요. 네. 그럼 전승민 평론가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고가 되실까봐 문지에서 나온 판본이고요. 156쪽의 주의력과 의지라는 챕터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주의력으로 과오들을 치유하려 해볼 것. 의지는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옮겨놓기 같은 근육 운동에 힘을 미칠 뿐이다. 나는 손을 펴서 탁자 위에 얹고 싶을 수 있다. 내적 순수성, 혹은 영감, 혹은 생각 속의 진실성은 만일 그런 류의 태도에 이어진다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것들을 원하며 간청할 뿐이다. 그렇게 간청한다는 것은 곧 하늘의 아버지가 존재함을 믿는 것이다. 더는 원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
마음속으로 애원하는 것만이 그러면 그 일과 관련 없는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을 수 있기에 합당하다. 덕을 행하기 위하여, 시를 쓰기 위하여, 혹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를 악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주의력은 전혀 다른 게 아닐까? 그렇게 긴장한 상태가 바로 오만이다. 오만한 자에게는 이중의 의미에서 은총이 없다. 그것은 오류의 결과다.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주의력은 기도와 같다. 믿음과 사랑을 상정한다.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주의력은 기도다.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어떤 페이지를 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네. 이것도 제가 랜덤하게 사실 펼친 것이고요. 우리는 얼만큼 하루에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도는 진짜 뭐 유일신을 믿는 뭐 신앙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을 네.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시몬 배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하나하나 책임감을 다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를 어쩌면 잃어버릴 위험에 좀 처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책도 음악 혐오처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책인데 네. 이런 구절들을 나누어 보면은 한 번쯤은 조금 다시 좀 지나온 삶들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평론가님들도 작품이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돌아보면 안 써요. 그러니까 쓸 수 없구나 내가. 네. 지금은 쓸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저는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이 없죠. 루틴이 네. 되려면 어떤 장애물이나 뭔가 방해물이 와도 꼭 지키게 되는 어떤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루틴이 네.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닥치는 상황에서 좀 최선의 선택이 뭐지?를 좀 따져보는 거고 안 될 때는 딴짓을 합니다. 네, 딴짓을 하는데 뭐 산책하거나 사실 제가 글이 안 써질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가족들을. 뭐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지금 어차피 글이 안 되고 뭐 지금 내가 나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럴 때라도 안부 전화를 해야지 하고 또 잠시 가족들의 세계에서 좀 수다도 떨고 네, 그런 딴짓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도 대체로 극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분들 답변도 궁금하네요. 네. 또 요즘에는 좀 어떤 연구 혹은 어떤 평론을 작업하고 계신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네. 실제의 작업으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고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논문을 완성을 하려고 네. 이제 좀 더 전공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한국문학 평론으로는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의 비평들이 네. 어떤 상황과 어떤 제도적인 장치의 힘의 관계 속에서 작성이 되고 있나. 그리고 과연 그 태어나는 글들은 정말로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바를 모두 말하는 글들인가? 혹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시를 되게 많이 읽어서 네. 퀴어한 시들 네. 그리고 혹은 시를 퀴어하게 읽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의미 있으면서 묵직한 작업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앞으로의 이제 평론가로서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랄까? 어떻게 보면 문학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일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네. 비평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사실 정말 큰 질문이긴 하지만 아마 비평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아가서 이제 한국문학장으로 조금 좁혀본다면 네. 여기서 비평은 자신의 비판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 어떨 때 가능하고 가능하지 못한가? 그리고 어떤 비판들이 정말 태어나고 있나? 혹은 비판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은 그 안에 든 건 아무것도 없을 위험도 있다. 네. 좀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좀 부딪혀 보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전승민 평론가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보통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살짝 그러실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되게 재밌고요. 네. 동시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도 좀 체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잘해야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하나 답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되게 감사했고, 네. 더불어서 저희가 짧다면 짧지만 어떤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루를 또 잠깐 돌아보면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거의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프란시스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좋죠. 네, 엄청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2명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와요. 너는 나를 3시간짜리 브런치 친구로 여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 결국 정말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대화가 좀 사람들에겐 필요하구나 했는데 이런 기회로 또 저의 생각을 돌아보고 말씀드리고 하니까 네, 브런치 없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평론가가 되겠다 이런 평론가로서의 다짐 혹은 꿈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등단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평론가는 그때부터 평론가가 된다기보다 지속적인 쓰기를 통해서 서서히 약간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쓰기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뭘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뷰나 해설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시대와 현실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그 안에 위치시켜야 된다. 네. 그 안에서 작품을 봐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싶었고 네. 만약에 이제 시대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자의적으로 내가 좋은 식대로만 읽어낸다면 그건 비평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수사적 문장들의 집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지 않으려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전승민 평론가님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전승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